볼게요. 자, 첫 번째. 요거 좀 재미있는 거니까 재미있는 건 좀 앞에 해드려야죠. 그죠? 집중력 떨어지기 전에 재미있는 거 좀 앞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마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은 사실 제목 프랑켄슈타인이라 되어 있지만 부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작품에서는 한글 판본에서도 안 나와 있네. 북쪽 머시기? 북쪽 머시기는 뭐죠? 영문판에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힌트라고 하면은 이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그쵸. 자연님이 맞춰주셨죠.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보이시나요? 프랑켄슈타인 or the modern Prometheus. The modern Prometheus입니다. 현대판 프로메테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판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신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 프로메테우스가 어떤 신인지 알고 계시나요? 신입니다, 일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티탄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름치다 혼난 분, 맞아요. 안세님, 맞아요. 진수님, 영화 보셨다. 그 영화? 그 영화. 근데 그 영화도 일가견이 있어요. 그 영화도 맥락상 통해요. 진수님 아주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어. 훔치다 혼난 게 가장 유명하긴 한데, 그 영화적인 부분에서도 주제적으로 통합니다. 자,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면은, 이 훔치다가 혼난 이 신으로 가장 많이 인식이 되는데요.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의 뜻은 앞에 프로가 붙죠. 여러분, 프로. 이 접두사 프로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너무 질문이 많나, 오늘? 너무 질문이 많나요? 약간 힌트를 드려보자면 우리가 프롤로그라고 하죠. 그쵸? 미리, 이전에 라는 뜻입니다. 앞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의 뜻은 미리 알고 있는 자예요. 미리 깨달은 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자, 프로메테우 신화에 대해서 제가 작품과 관련된 것은 뭐 아닐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이 프로메테우 신화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유명한 불을 훔치다가 이제 혼난 것 같은 그 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인간의 창조를 명해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창조는 프로메테우스가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는 기본적으로 판본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판본이 정말 많기 때문에 뭐 이 판본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이 판본에서는 이 신이 다른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판본이 정말 많아서 하나의 정설이 없긴 한데요. 그 중에 설 중에 하나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했다. 프로메테우스 하면 항상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을 너무 아낀 나머지 원래 불이라는 것은 신의 권능이었어요. 당시에 고대 인간들에게는 불은 번개가 떨어졌을 때 불이 나는 거지 혹은 뭐 피울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불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신의 권능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불의 영역은.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그 신의 불을 훔쳐다가 인간들이 자꾸 생고기 먹고 추위에 떨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 불을 훔쳐다가 인간들에게 줘요. 이 모습을 본 제우스가 화가 이제 나게 되죠. 어떻게 감히 신의 권능인 불을 인간에게 주냐 하면서 이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서스 산, 지금도 산이 있습니다. 이 코카서스 산에 있는 중턱의 바위에다가 몸을 묶습니다. 쇠사슬로. 그리고 영원히 이 독수리에 의해서 간이 쪼이는 형벌을 받아요. 왜 간이냐? 간은 계속 재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신은 뭐 죽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매일 이제 독수리가 와서 간을 쪼아먹고 다음날 또 간이 재생되고 또 독수리가 와서 간을 쪼아먹고 이 형벌을 받게 된 게 이 프로메테우스이죠.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게 가끔 이제 시지프스 신화랑 헷갈려 하시는데 그 돌 밀었다가 떨어지는 그거는 시지프스 신화고요. 프로메테우스 신화는 이 부름쳐서 인간에게 줬다가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받는 신이 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창조했다고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도 이제 나라나 지역별로 이 신화가 조금씩 다른데 일부 지역에서는 흙으로 창조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숨결을 불어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뭐 흙이 아닌 그냥 창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작품 내에서,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 내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괴물은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아니라 박사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창조한 박사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빅토르 프랑켄슈타인. 요거 요즘은 이제 많이 좀 알려져가지고 이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의 이름이 아니라는 걸 많이 아시는데 아직도 이제 조금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창조한 박사의 이름, 하나 주인공의 이름이고요. 괴물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creature, the wretch, devil 이런 식으로 demon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은 수식어만 이렇게 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 이 괴물을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 넣잖아요. 그쵸? 바로 이게 이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랑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빚어 만들어서 숨결을 불어 넣어서 이제 인간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 생명이 없던 것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가 인지를 한다고 하면은 이 작품의 제목이 왜 더 모던 프로메테우스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작품의 부제가 모던 프로메테우스가 현대판 프로메테우스가 붙은 이유를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신화 이야기가 좀 재미있는데 추가적으로 프로메테우스와 관련된 신화를 조금 더 이야기해드리면은 요거는 작품과 전적으로 관련은 없는 신화이긴 합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또 하나의 이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또 하나 제우스를 열받게 한 이력이 있어요. 약간 이 사람 좀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죠, 신이죠. 이 신 약간 경력이 있는 신이에요. 인간들이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면은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인간들이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쳐요. 그럴 때 프로메테우스가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은 소를 잡은 다음에 겉 가죽을 아주 때깔이 좋은 것들을 겉에를 싸고 안에는 부산물들, 안 좋은 고기를 넣어놓는 하나의 1번 제물과 2번 제물에는 안에는 좋은 고기, 겉에는 때깔이 안 좋은 가죽들 이런 걸로 제물을 2개 마련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제우스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제우스는 겉으로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을 해요. 그런데 안에를 보니까 안 좋은 고기가 있는 거예요. 프로메테우스는 이런 것을 알고 이번 고기에 좋은 것들은 니네가 이제 인간들이 먹어라라고 하고 일부러 그렇게 조언을 한 거죠.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알고 있는 자거든요. 인간들이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조언을 해서. 제우스가 이걸 봤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이 프로메테우스가 아까 그 인간들의 불을 훔친 거랑 이 재물 사건으로 인해서 제우스는 이미 프로메테우스에게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또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로메테우스가 미리 알고 있는 자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 신들 중에 상당히 영향력이 센 신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우스도 설정상 그리스 신화에서 설정상 어떠냐면 제우스는 그냥 전지전능하거든요. 제우스가 최고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그래서 전지전능해요. 제우스는 원래 설정상. 제우스 역시도 모든 걸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지가 안에 나쁜 거 들어있는 거 알았을 텐데 뭐 전지전능하니까 분명히 여기 나쁜 거 들어있는 거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거 선택해놓고 화를 낸다? 이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도 합니다. 제우스는 원래 설정상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뭐 이야기상으로는 제우스가 속아서 선택을 했고 그래서 벌을 내리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신화가 추가가 됩니다. 제우스에 의해서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끌려가게 돼요. 근데 프로메테우스에게는 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동생의 이름이 에피메테우스입니다. 자, 이 에피라는 단어가 붙죠. 메테우스는 똑같잖아요. 에피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실까요? 프로메테우스의 프로는 프롤로그였다고 생각하시면은 에피메테우스의 에피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선생님
정확하시네요. 책 읽다 보면 여러분들 프롤로그 있고 뭐 있습니까? 에필로그 있죠. 에필로그. 끝난 이후의 이야기. 자, 그래서 에피메테우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뒤늦게 깨닫는 자입니다. 후에 깨닫는 자예요.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깨닫는 자고요. 에피메테우스는 후에 깨닫는 자예요. 이렇게 형제 차이 이거 실합니까? 형제 사이에 이렇게 능력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형은 미리 깨닫는데 동생은 뒤늦게 깨달아 무조건? 아, 이거 너무 약간 편파적이긴 한데 어쨌든 설정상 그렇습니다. 에피메테우스. 이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 의해서 벌을 받아서 잡혀가기 전에 동생을 불러요. 일로 와, 동생. 에피야, 제우스가 나는 미리 알고 있어. 나는 미리 알고 있잖아. 제우스가 너한테 선물을 줄 거야. 그거는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니까 그 선물 절대 받으면 안 돼. 알았지? 제우스가 선물 줘도 받으면 안 돼. 알았지? 라고 이야기하고 잡혀갑니다. 에피메테우스 그 이야기 들었지만 제우스가 선물을 줍니다. 그거를 덥석 받아들여요. 그 선물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요거 정말 유명한 신화예요. 요거 모르시는 분 없어요, 사실. 정확합니다. 혜진님 딱 맞추셨네. 그게 바로 판도라예요. 제우스가 헤파이토스에게 명령을 합니다. 대장장이었던 대장장이 신에게 명령을 하죠. 여자를 만들어라. 아주 예쁜 여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판도라라는 여자를 이 대장장이가 만들어서 에피메테우스에게 선물을 해줘요. 자, 이 판도라는 당시에 뭐를 갖고 있었어요? 뭐를 갖고 있었어요? 바로 이게 뭘까요, 여러분? 상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명한 판도라의 박스, 판도라의 상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이야기해서는 상자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편의상 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도자기였어요. 당시 시대를 생각해보면은 그리스 신화잖아요. 당시 인간들의 생활상을 생각하면은 사실 도자기가 더 적절해요. 그렇죠? 이미지상으로도. 근데 지금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박스로 돼서 판도라의 상자로 번역이 되는 건데 원래는 이 판도라의 폿 혹은 파트리 이렇게 도자기로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이토스가 만든 이 판도라가 도자기를 들고 에피메테우스에게 선물이 돼서 에피메테우스가 이쁘다 해가지고 받게 되죠. 그리고 그 판도라가 이 판도라의 도자기,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어서 인간들에게 결국에 비극이 찾아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도라 상자를 열었더니 뭐가 막 질병이랑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온갖 악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이 막 빠져나오다가 판도라가 급하게 상자를 닫았더니 희망만이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요걸 혹시 좋게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인간의 마음속에 희망이 남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의 기본적인 의미는 안 좋은 의미예요. 거기에서 질병이랑 어떤 뭐 전염병 같은 인간들이 원래 고통받지 않아도 됐을 환경에서 이 판도라가 그걸 열면서 거기 안에 있던 나쁜 것들이 빠져나와서 인간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죽지 않게 창조되었어요. 원래 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원래는 죽지 않게 창조된 거였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인간이 필멸자로 이제 전락하게 된 거긴 하죠. 그래서 원래는 안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피메테우스는 이 판도라가 상자를 열고 인간들에게 비극이 찾아오자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깨닫는 거죠. 본인 닉값 그대로 하는 거죠.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걸 받았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프로메테우스 형이 이야기해 줬었는데. 요게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와 관련된 신화입니다. 판도라의 박스까지 연결되는. 이 정도만 들으셔도 아마 프로메테우스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은 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다른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이게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이고 저도 아마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프로메테우스 이야기 재밌지 않나요? 그리스 신화 이야기 은근히 진짜 재밌다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그리스 신화 이야기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이 현대판 프로메테우스 이 제목을 쓰게 된 이 프랑켄슈타인의 부제로서 더 모던 프로메테우스, 현대판 프로메테우스인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했던 신이었기 때문에 이 생명체의 창조, 생명의 창조,
이 크리처의 창조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부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글에는 그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아쉬운데 원래 원문에는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The Modern Prometheus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게 자꾸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기억이 나는데요. 옛날에 자료 찾은 게, 사실 더 모던 프로메테우스는 퍼시빌 셸리의 시도 있어요. 현대판 프로메테우스라는 퍼시빌 셸리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목을 따온 걸로 아마 알고 있어요. 오케이, 이제는 진짜로 작품의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요. 진짜 작품의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길게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첫 번째, 이 작품을 읽으실 때 좀 집중해 보실 만한, 작품을 나중에 읽게 되시면은, 다시 읽게 되시면은 좀 집중해 볼 만한, 눈여겨 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 첫 번째, 액자 구조. 이 작품의 액자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는 이 월터라는 인간이 북극 항해를 하는, 북극으로 뭔가 미지의 것을 찾아 떠나는 선원들을 모아서 돈을 투자해서 북극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 월터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 시각이 들어있고요. 그 월터가 북극으로 여행하다가 누굴 만나요. 빙하 위에서, 땅 위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웬 수레 위에서. 그 인간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이었죠. 그래서 월터라는 시각이 있고, 월터의 가장 바깥에 시각이 있고, 그 월터가 북극 여행 중에 프랑켄슈타인을 만나면서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해요.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상당히 건강이 약해진 상태예요, 이 프랑켄슈타인은. 그래서 월터, 그리고 그 안에 프랑켄슈타인의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프랑켄슈타인이 이제 크리처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으로 가장 안에 크리처 이야기, 크리처의 시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액자가 여러 겹인 거예요. 겹 액자 구조인 거예요. 월터, 프랑켄슈타인, 크리처 이야기까지. 액자 구조의 특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읽으실 때는 크게 의식 안 하면은 뭐 그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작가들은 이런 액자 구조를 취할 때는 그거에 대한 효과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액자 구조를 취하게 되면은 특히나 월터라는 인물이 프랑켄슈타인으로부터 들은 크리처의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의 시각으로부터 크리처의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우리도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프랑켄슈타인 입장에서 크리처를 서술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크리처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술되는 가장 바깥의 구조가 월터라는 점은 제3자의 시각에서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와 이 크리처의 이야기가 서술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구조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진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정도로 이제 19살의 소녀가 쓴 글이 어떤 완성도가 엄청나게 높다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액자 구조를 취했을 때에는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서술을 함으로써 독자와 화자들 간의 거리감을 생성하게 되고요.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완전히 몰입하기가 조금 이제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독자와의 거리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어떤 편향되지 않은 균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요. 작품을 읽으시다 보면은 이 크리처의 입장도 정말 잘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이 프랑켄슈타인 작품 하면은 읽으시기 전에는 이 괴물 나쁜 놈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실 경우가 많아요. 괴물 나쁜 놈 정도로.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은 괴물 정말 불쌍해요. 프랑켄슈타인이 잘한다고 하기도 참 그렇고, 얘도 불쌍한데 얘도 참 불쌍해요. 그런 시각이 이제 균등하게 어느 정도 서술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겹 액자 구조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작품을 읽으실 때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의식적으로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크리처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작품을 읽으시면서 크리처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크리처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원래 원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몬, 데몬, 악마, 레치, 악인 정도로 해야 되나요? 그리고 뭐 몬스터, 그리고 크리처, 그냥 창조물, 혹은 괴물, 악인, 악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요 부분을 한번 눈여겨봐서 보시면은 이 크리처에 대한 어떤 작품 전체적인 그 태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마리 셸리가 취한 태도가 아니라 그 우리가 그 인간 세계를 대표하고 있다고 하면은 인간 사회가 이 크리처를 대한 태도, 그러니까 얼마나 추악하고 잘못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읽어보시면은 아마 크리처가 더더욱 불쌍하게 느껴지실 거고요. 크리처의 입장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크리처가 왜 고독을 느끼고 왜 비극적인 행로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세님 말씀해 주세요. 질문은 환영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세님이 질문해 주신 이 작품에서 프랑켄슈타인의 피부가 누르댕댕하게 표현되는 점에서 이 동양인들에 대한 서양인들의 충격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한번 보고 있거든요. 한번 프랑켄슈타인의 창조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프랑켄슈타인의 처음 창조가 이루어진 부분들에서 이 크리처에 대한 외모 묘사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생물체가 흐릿한 노란 눈을 뜨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노란 눈. 그 누런 살갗은 한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런 살갗은 그 아래 비치는 근육과 혈관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흙발은 출렁거렸고 이빨은 진주처럼 휘었지만 이런 화려한 외모는 허여멀건 눈구멍과 별로 색깔 차이가 없는 희번덕거리는 두 눈, 쭈글쭈글한 얼굴 살갗, 그리고 일자로 담은 시커먼 입술과 대조되어 오히려 더 끔찍해 보일 뿐이었다. 제가 작품을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작품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눈이 작았는지에 대한 묘사가 있는지는 저는 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방금 읽은 그 처음에 크리처를 창조했던 부분에서는 작은 눈에 대한 묘사는 없었어요. 일단 작은 눈에 대한 묘사는 없었습니다. 흑발이라는 것들이나 누런 피부라는 면에서 동양인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으나 천천히 따져봅시다. 자, 첫 번째, 이 프랑켄슈타인이 이 크리처를 창조할 때에는 먼저 말씀드리지만 시체를 꿰매서 창조합니다. 아시죠? 시체를 꿰매서 창조합니다. 그래서 썩은 피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사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당연히. 왜? 시체를 도굴해서 파서 꿰맨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란 피부라는 거는 사실 당연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당시에 이런 시체 도굴 사건들이 영국에서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체 해부라는 어떤 의학적인 기술들이 충분히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시체는 여전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누르댕댕한 피부라는 거는 시체를 꿰었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흑발이라는 점이 조금 독특하긴 한데 어떤 새로운 인종에 관련된 그 혐오감 표시라는 부분에서 저도 그거는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양인 비하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셨다고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논지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흑발의 누런 피부니까 동양인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이라고 확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서 이 동양인에 대한 서구인들의 어떤 편파적인 시각들, 안 좋은 시각들이 많이 드러나곤 하는데요. 이 작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느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게 일단 드라세 가족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작품에서 나오는 드라세라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이 가족이 동양계거든요.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드라세 가족이 동양인 쪽이 아니라 드라세 가족에서 그 장남과 결혼하는 여성이 동양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약간 그 중동 쪽 여성으로 묘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족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묘사가 전혀 나쁘지 않아요. 이 드라세 가족을 묘사할 때 그 동양 여자를 포함해서 오히려 그 외모에 대해서 찬탄을 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아름답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묘사가 되지 뭐 이제 새로운 다른 인종에 대해서 거부적인 묘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편파적인 시각이 드러났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근거들을 이제 찾아내서 뭐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제 기억이 나지 않아요.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댈 수 있는 어떤 에비던스가 있으면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누런 피부는 시체를 꿰맨 거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노란 빛, 노란 눈빛도 사실 어느 정도 약간 색채가 상당히 흐릿하고 무섭긴 하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괴물을 새로운 인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났다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크리처 하면은 생각나는 게 노란 눈이에요, 노란 눈. 저는 다른 것보다도 생각나는 게 노란 눈이에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 프랑켄슈타인이 그 크리처를 딱 생명을 창조해서 대면했을 때 그 노란 눈이 너무나 무서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흐릿한 노란 눈. 그게 아직도 뭔가 번개 꽈강하면서 노란 눈이 탁 보이는 그게 전 상상이 되는데, 그게 상당히 이제 인상적으로 묘사가 되죠. 크리처 황달. 잘 못 먹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잘 못 먹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데요. 막 진짜 거의 벌레 주워 먹으면서 살 정도로. 근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에비던스가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교수님에 비할 것은 아니니까. 근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약간의 에비던스가 있으시지 않을까. 사견이라기보다는. 혹은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셨을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인종에 대한 어떤 두려운 시각이 담겨 있다는 것은 완전 인정. 새로운 인종에 대한 두려운 시각이 담겨 있다는 것은 완전 인정. 근데 동양인 비하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이제 에비던스가 명확하기 전까지는 보류하겠다. 읽어보시면서 약간 동양인에 대한 안 좋은 묘사가 있었다고 하면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뭐 제가 교수님이랑 비할 것은 아니죠. 교수님이신데 어디 학부 쭈구리가.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크리처에 대한 것들.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작품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대표적으로 이 미의 폭력성에 대한 시각으로 읽고 있습니다. 미의 폭력성. 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을 제가 좀 제시를 해드려 볼 텐데 가장 먼저 제가 좀 주요하게 읽었던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학부 시절에 에세이를 쓰면서도 계속 생각했던 부분인데 아름다움, 그러니까 미라는 존재의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크리처에 대한 묘사들을 한번 작품을 읽어보시면서 보시면은 상당히 가혹합니다. 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인간들이 이 크리처 보자마자 다 도망가요. 예외 없이 도망가요. 아무리 좋게 대해주고 선의를 베풀고 다 소용없습니다. 크리처의 실물을 보는 순간 다 소리 지르면서 다 도망가요. 이걸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뭐 마을 근처 가면 돌멩이 맞고 뭐 쫓기는 건 일상 다반사고요. 그 외에 드라세 가족한테 정말 잘해주거든요, 크리처가. 요건 작품을 좀 읽으셔야 도움이 되겠지만 이 드라세 가족을 보면서 크리처는 인간들의 어떤 가족에 대한 우애, 그의 아름다움, 인간들의 어떤 아름다움, 사회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배워요. 몰래 맨날 이 드라세 가족을 나무해주고 음식 가져다주고 하다가 어느 날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때 완벽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사실 가장 이 크리처에게는 뼈아픈 경험이었어요. 사실 이때 이후로 인간에 대한 어떤 믿음, 자신이 사회에 속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요. 나도 잘하면은 인간들 사이에 섞여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라는 존재도?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드라세의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한 것, 오랫동안 관찰해왔던 이 선량하고 착한 인간들이 자신을 거절하자 이 크리처는 더 이상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 프랑켄슈타인, 자신을 창조한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그 외에 뭐 강을 건너다가 여자가 빠져요. 그래서 그 여자를 구해주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구해줬는데 그 여자가 깨어나서 이제 이 괴물을 보고 소리 지르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를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이 괴물이 아이를 마주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를 만나서 너는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가장 순수한 상태니까 이 아이가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아이에게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아이가 역시나 이 괴물이라면서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괴물은 깨닫게 돼요. 자신이 사회 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괴물에 대한
좀 편파적인 시각, 괴물의 외모에 대한 편파적인 시각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논지는 그랬어요. 이 괴물에 대한 묘사들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부정적인 묘사들이 너무 많다. 실제로 읽어보시면 상당히 부정적인 묘사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괴물이 사회로 섞여 들어갈 수 없었고 그래서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논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케이스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이 작품에서 나오는 드라세 가족이라든지 프랑켄슈타인, 창조자의 가족들에 대한 묘사도 봐야 되는데요. 빅토르 프랑켄슈타인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약혼자인 엘리자베스 이쁩니다. 그냥 이쁜 게 아니에요. 천사 같다고 묘사가 나오고요. 뭐 피부가 백옥 같고 하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묘사가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대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을 읽으시면서 크리처와 크리처 이외의 인간에 대한 묘사가 어느 정도로 아주 격이 다른지를 좀 인지해 보실 수 있어요. 프랑켄슈타인 가족은 아주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요. 정말 아름다운 수식어를 써서 묘사가 되고요. 크리처는 정말 나쁜 수식어들로 묘사가 되죠. 이러한 괴리. 바로 여기에는 미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아름다움의 시각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각에서 조금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까 일부러 안 읽어드렸는데 아까 그 괴물의 창조 부분에서 이 프랑켄슈타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대재앙 앞에서 느낀 감정을 어떻게 형용할 수 있을까? 혹은 무한한 수고와 정성을 들여 빚어낸 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괴물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 여기가 중요해요. 사진은 비율에 맞춰 제작되었고 사진은 비율을 맞추어 제작되었고 생김 역시 아름다운 것으로 선택했다. 아름다움이라니. 원문에서도 혹시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사진은 비율에 맞추어 제작되었다는 게 His limbs were in proportion. 그의 사진은 proportion에 맞게 제작이 되었고 And I have selected. 나는 선택했어. His features. 그의 부위들을 as beautiful. 아름다운 것으로 선택했어. 이게 진짜 재밌어요. 아름다운 시체 부위를 만든 거예요. 아름다운 시체 부위를 선택해서 꿰어서 만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흉측한 거예요.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약간 장치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눈, 코, 입 진짜 아름다운 거 다 선택해서 했더니 결과적으로 딱 해놓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성형 실패. 맞습니다. 성형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에서 아름다움이라는 묘사,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묘사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심지어 이 괴물을 창조할 때도 아름다움 부분을 선택해서 만들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작품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미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추함과 아름다움을 관계를 상정하고 상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지 그것의 어떤 무서운 점들을 인식하면서 읽으면 상당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또한 이 작품을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각 중에 또 하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창조주는 프랑켄슈타인, 피조물은 크리처. 과연 이 피조물에 대해서 창조주는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는가? 이 창조주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신이 우리를 만들었으면은 우리를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의견이라든지, 혹은 부모와 아이의 관계로 조금 비유를 해보자면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면 부모로서는 그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 아이가 창조되었을 때, 한마디로 크리처가 만들어졌을 때 이 프랑켄슈타인이 부모로서 보여준 역할은 완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보자마자 도망가요. 아예 얘가 눈을 뜨자마자 바로 도망갑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부모와 아이 관계에서 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 크리처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고 자식의 양육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이 탄생했다라고 이런 시각으로 읽을 수도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혜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역할이라는 것도 이 작품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틀입니다. 그 틀이 어떤 틀이냐면 바로 어머니가 아닌 프랑켄슈타인, 남자가 생명을 창조했다는 부분에서 이제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시각도 있어요.
자, 이 작품에서 일반적으로 생명의 창조는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인식을 하죠. 자식과 많이 결부되는 이미지가 항상 어머니의 이미지인데,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자식을 창조했고, 그리고 그 결말이 아주 처참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자연님이 저번에 저와 이야기하면서 들으셨겠지만 북의 사회 비판, 아버지의 어떤 기준으로 돌아가는 이 사회, 아버지 출생에 관련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아닌, 남성이 아닌 여성이 크리처를 창조했다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까지 비극으로 흘러갔을까? 어머니였다면은 이 크리처를 보고 정말 도망을 갔을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제 자식을 이제 모성애로서 품고 안아주었을까? 그렇게 한다면은 크리처가 비극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양육과 관련된 문제에서 여전히 이제 비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더구나 이 점이 조금 더 논지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메리 셸리가 어쨌든 여성 작가라는 점이에요. 메리 셸리가 여성 작가라는 점이 이러한 논지를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리 셸리는 자식을 여러 번 낳기도 했고요. 심지어 자식을 잃기도 했어요. 유산을 하기도 했었고요. 부모로서의 어떤 경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조했고 어머니가 없다는 점, 아버지만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나 혹은 어머니가 창조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 북의 사회와 목의 사회, 이런 대립으로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논지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반박도 가능하고, 반드시 꼭 그거를 북의 사회 비판으로 읽을 수 있느냐,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게만 읽어야 되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는 해석의 틀입니다. 또한 이제 약간의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계몽주의는 이 시대 이후의 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대상으로는 겹치진 않지만, 어쨌든 이 과학의 발전에 대한, 이성의 발전에 대한 어떤 무한한 신뢰,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뭐 이제 생활이 계속 나아지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생활은 좋아질 거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존재했던 시대에 크리처의 창조, 어찌 보면 당시에는 거의 최신과학이라고 생각했을 만한, 정말 과학적 상상력이라고 했을 만한 이 생명체의 창조가 비극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 인간 이성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무한한 신뢰를 던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인간 이성은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사실 전혀 좋지 못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다. 우리는 항상 이성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을 읽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작품의 비극의 원인을 미의 존재, 그거로부터 배격된 이제 완전히 배신당한 이 크리처의 어떤 배신감으로 인해서 비극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 작품을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크리처가 요구했던 거는 인간 사회에 섞여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나중에 어떻게도 요구하냐면은 크리처가 프랑켄슈타인을 만나서 자신의 종족을 만들어 달라 해요. 자신의 종족, 자신과 같이 살 수 있는 종족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자신과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관계망을 원했다고 이야기한다면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과연 이 크리처가 비극으로 흘렀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이 관계, 릴레이션십이라는 이 주제는 반드시 크리처뿐만이 아니라 이 월튼,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월튼과 이 프랑켄슈타인의 관계에도, 처음에 이 프랑켄슈타인을 만나서 간호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월턴과도 은근한 이 관계의 형성이 되거든요. 월턴도 약간 지적 허영심이 있는 인물이고 뭔가 미지의 것을 찾아서 떠난 인물인데, 이 프랑켄슈타인이 말해주는 어떤 놀라운 것들을 들으면서 어떤 지적으로 그와 관계를 맺고 있고 말이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관계라는 시선에서는 이 월턴과 프랑켄슈타인의 관계, 그리고 이 프랑켄슈타인과 이 크리처의 관계라는 부분에서도 역시 작품을 읽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작품적으로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 작품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거 딱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자면은 이거는 격가지이긴 한데 이 작품의 서문에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밀턴의 실낙원이 이 작품의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제가 청했습니까 창조주여 흙으로 나를 인간으로 빚어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에서 끌어올려달라고 이렇게 밀턴의 실낙원이 이 구절이 딱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원문에서도 들어가 있고요. 이 파라다이스 로스트 밀턴의 실낙원도 이 작품의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흙으로 나를 인간으로 빚어달라고 이건 아까도 이제 프로메테우스 이미지와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암시해주는 어떤 앞선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건 약간 TMI인데 밀턴의 실낙원 같은 경우는 밀턴이 60대인가 썼고요. 밀턴 60대 때는 당시에는 눈이 안 보였어요. 밀턴의 60대에는 눈이 안 보여서 당시에 실낙원을 쓸 때 딸에게 구슬로서 이야기를 불러줘서 딸이 대피를 해서 밀턴 실낙원을 썼다 뭐 이런 TMI 정보도 있습니다. 저 그거 옛날에 한번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좀 더 이제 그 학생의 글을 읽어봐야겠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작품 전체적으로 그런 색채의 사용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논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조금 다소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색채의 사용이 편향되어 있고 작품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맥락을 주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제한적인 분석으로서는 가능하겠죠. 옛날에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전문을 다 읽어봐야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옛날에 그걸 읽어봤던 것 같아서 대충 그래서 한세님의 이야기를 다시 들은 것처럼 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끝나버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프랑켄슈타인, 마리 셸리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여러분 너무 길어졌네요. 거의 1시간 40분을 해버렸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책 이야기, 작가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